(2025년 11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69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34일째를 맞이합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20년 전에는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현상금만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6억 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던 악질 중에 최악질 테러리스트 알샤라가 지난 11월 10일 시리아의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악수한 뒤에 2시간가량 회담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체결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다고 하죠. 그런 걸 두고, 이런 상황을 두고 역시 격세지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그 가자 지구 라파 지역에 있는 하마스 터널에 200명의 그 대원들이, 하마스 대원들이 갇혀 있는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저희 방송을 터키에서도 들었나 봐요. 터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들 200명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까? 사실 터키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터키 오랫동안 하마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터키 정부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민간인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에 이 200여 명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황당한 거는 심지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조차도 이 라파 터널에 갇힌 이들을 자신들의 전투원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 아침에는 이 200여 명을 두고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보도를 했다가 12시간 후에는 그 같은 200명을 두고 민간인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꿔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터키는 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터키의 이스탄불 시장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말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근 이스탄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카츠 국방장관은 이 해당 영장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장은 당신이 쿠르드족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에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최근 터키가 계속해서 국제 안정화군 파병을 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가자 지구는 쌍안경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르도안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의 가자 지구 개입에 대해서 이번에 카츠 국방장관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 터키는 이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을 슬쩍 들여놓고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보이는데, 특히 이번에 그 이스탄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한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관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국제뉴스에 더 얼굴 내비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무기고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왜 이 헤즈볼라하고 맺은 휴전 협정을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왜 지금 헤즈볼라를 향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휴전협정의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휴전협정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헤즈볼라가 원래 철수를 해야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로 지정된 그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또 군대를 재배치하고 무기를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먼저 휴전 조건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지역에 무기고를 설치한 거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결의안 170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헤즈볼라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 아랍 국가들과의 뭔가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요, 그 협정을 그 상대가 100%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은 지난주 목요일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레바논의 남부 지역이 아니라 레바논의 전역을 향해서 공습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만 이 헤즈볼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 전역에 걸쳐서 헤즈볼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많은 경우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타깃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레바논 전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테러 인프라들, 그리고 여러 전투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들까지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헤즈볼라는 남부뿐 아니라 레바논 전역에 걸쳐서 무기 저장고나 통신망, 그리고 지휘본부와 드론 발사 기지 등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번 작전에서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인 사미르 알리 파키도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알리 파키는 레바논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와 관련된 아주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해 9월에 이스라엘로부터 이 삐삐 폭발 작전, 이 공격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이후에 트라우마라 그래야 됩니까? 뇌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보원으로부터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들 자신들의 얼굴과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서 헤즈볼라가 단체로 이런 짓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뉴스를 봤으니까 알아요. 땡땡 헤즈볼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땡땡 짓까지, 네 글자네요. 땡땡땡땡 짓까지 해봤다. 이 얘기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짓입니까? 이제 최근 사우디 뉴스 채널인 알하다스와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 수십 명이 이스라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형수술. 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헤즈볼라 핵심 인물들이 이란과 그리고 이라크로 이동해서 성형수술 받도록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JP 보도에 따르면 이런 조치가 실제로 보안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헤즈볼라는 늘 이제 공개 행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기록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바꾼다고 해도 이제 결국 그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오히려 외모가 바뀌면 내부 데이터가 꼬이거나 그리고 신원 혼선이 생길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고요. 지들끼리도 못 알아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전략적인 이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정보전과 그리고 이런 드론 공격들이 헤즈볼라 내부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위층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성형수술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레바논의 성형수술 실력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한국의 성형외과에다 소개시켜줬으면은 한국 의사들이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굴 다 똑같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런데 아무리 뭐 자기들끼리 성형수술을 하든 레바논에서 또는 이란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든 어쨌든 성형수술 한다라는 거는 마취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칼로 째야 되고 또 뭐 톱으로 자르고 또 꼬매고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카드 할부로 한답니까? 아니면 뭐 단체로 오면 단체 할인도 해준다는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한대요? 일단 뭐 카드 할인 뭐 그런 건 내용은 없었지만요. 이제 직접적으로 누가 수술비로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정 전반에 이란의 영향력과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이미 오랫동안 헤즈볼라의 핵심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란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에게 약 10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테러리즘 및 그리고 금융정보 담당 차관인 존 헐리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즈볼라를 비롯한 다양한 이런 테러 조직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테헤란은 이러한 자금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살다 이제는 헤즈볼라 성형수술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거 어떻게 바꿀까? 나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헤즈볼라 얼굴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한 가지 방법은 중동 사람들 거의 쌍꺼풀이 많거든요. 쌍꺼풀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즈볼라는 오히려 쌍꺼풀을 없애는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민눈으로 바꾸면 그거는 모사드도 못 알아보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란이 이 헤즈볼라의 성형수술 비용을 감당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겠지만 지들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란 경제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뭐 더더군다나 레바논 더 마찬가지고 레바논의 경제도 이란보다 더 심하면 심하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를 제재하거나 아니면 무장을 해제할 주체는 레바논 군인데요. 근데 이미 전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헤즈볼라가 무기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관리들은 헤즈볼라가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군사력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터키 주재 미국 대사이자 시리아 특사인 톰 버락도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사실상 실패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중앙은행도 없고 은행 시스템도 붕괴됐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사람들은 개인 발전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과 교육조차도 민간 업체에서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물이랑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형수술 잘못되면 다들 헤즈볼라 얼굴 한 사람은 눈이 막 이러고 막 입이 틀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레바논 성형수술 많이 아프죠? 성형수술할 때 이유진 PD 해볼 때.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서는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암살 미수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워요. 정확히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누가 암살하려 했고 왜 실패한 겁니까? 일단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이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인데요.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이 공조로 조기에 저지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이 2024년 말부터 이 작전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2025년에 무산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계획의 핵심 인물은 하산 이자디라는 쿠두스군 장교인데요. 베네수엘라 주재의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요원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작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이 극좌 성향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에 실패를 한 이유는 멕시코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첩보를 사전에 공유를 받았고 그리고 현지 수사기관이 암살 네트워크를 차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멕시코 사건은 이란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인사들을 노리는 이 그림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이 오랜 정보전과 암살전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뭐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연루 사실을 당연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비카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멕시코와 이란의 이 우호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서 꾸며낸 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보도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이란이 주장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이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란의 암살 음모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바카이 대변인은 최근 몇 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에 항의를 한 멕시코 국민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런 정치적 조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 정부가 역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부인했다는 점인데요. 멕시코 외교부와 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대사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에이나트 크란츠 나이거는 실제로 멕시코 보안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위협을 차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왜 이를 공개적으로 이번에 다시 부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